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백화점 앞에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구세군 제복을 입은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하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새 쌍둥이였어요. 새 쌍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벌 회장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멈춰 섰어요. 무심코 아이들을 내려다보던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여자아이의 손목. 가느다란 금팔찌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팔찌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팔찌에 새겨진 글씨는 10년 전 실종된 손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3개뿐인 팔찌였어요. 회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왜 그 팔찌가 낯선 아이 손목에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넘치길 빌겠습니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대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묵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외아들 박민준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30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회장은 68살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로 재산이 500억이 넘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10년 전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겨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폭설이 내리던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회장은 그날 병원에서 받았던 전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부인 최수진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때 임신 9달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후에 며느리가 조산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새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였어요. 회장은 그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회장은 그날 금은방에 찾아갔습니다. 최고급 금으로 팔찌 3개를 주문 제작했어요. 각 팔찌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준서, 준호, 준하라는 이름이었어요. 세상에 단 3개뿐인 팔찌였습니다. 아기들이 100일이 되던 날 회장은 손수 그 팔찌들을 채워주었어요. 작은 손목에 반짝이는 금팔찌가 끼워졌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키우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이 컸어요. 회장은 며느리를 최대한 도우려 했습니다. 유모를 고용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힘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애들이랑 한 달만 쉬다 올게요. 회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천천히 쉬었다 와. 며느리가 새 쌍둥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꼭 돌아올게요. 회장이 물었어요. 알려준 친정 주소로 내가 찾아가도 괜찮겠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좀 시골이라 찾아오시기에 불편하실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회장이 다시 물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회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는 새 쌍둥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회장은 현관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며느리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장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친정 주소는 가짜였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전국을 뒤졌습니다. 탐정들을 수십 명 고용해서 며느리와 아이들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새 쌍둥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회장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백화점 앞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사진 액자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가 덧붙여 말했어요. 참, 내일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구세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새 쌍둥이 남매가 봉사활동을 한다는군요.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새 쌍둥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새 쌍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지만 매번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알겠네.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서류에 시선을 돌렸어요.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회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이 이랬죠. 눈을 감으면 아기였던 새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목에 끼워진 금팔찌가 반짝이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준아야. 할아버지가 꼭 찾을게. 하지만 그 말은 10년째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어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새 쌍둥이가 눈 속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회장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8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웃지 못한 탓이었어요. 회장은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 혼자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10년째 일상이었어요.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이 대답했어요.
백화점에 들를 것 같네.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이십니까? 응.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회장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백화점 앞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물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야 했어요.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어요. 금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년 전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새 쌍둥이의 출생신고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박준서, 박준호, 박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은 출생신고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왔어요. 현관에서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응, 백화점으로 가세. 차에 올라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트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회장에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것도 겨울이었고 손주들이 사라진 것도 겨울이었어요. 차는 도심을 달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아무렇게나 물건들을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쇼핑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건들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포장된 물건을 받았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차를 향해 걸어가다가 무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였어요.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화점 앞 광장에 구세군 모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새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2과 여자아이 1였어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순간이었어요. 새 쌍둥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매번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아이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구세군 옷을 입고 종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막내 여자아이의 손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금팔찌가 보였어요. 회장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에 있던 운전기사가 황급히 받아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막내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손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팔찌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에서 운전기사가 재빨리 팔을 붙잡아 부축했어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 2도 회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장남으로 보이는 아이가 대답했어요. 박준서요. 차남도 말했습니다. 박준호요. 막내 여자아이가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박준하요.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힘껏 붙잡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할머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 보이는데 제가 밥을 사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정말로 배고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손주들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100일이었던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손주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 쌍둥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금팔찌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3개뿐인 그 팔찌였어요. 그러던 중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회장이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아이들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세군 봉사자예요. 한 달 전쯤 아이들을 만났죠. 회장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이요? 네, 아이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잠깐 돌보고 있습니다.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물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정했어요. 준서가 밥을 다 먹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을 닮았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서야, 그 팔찌는 누가 줬니? 준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하가 손목에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며느리 쪽 어머니였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준하가 생각하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 진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래.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걸 보여드리래.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아이들을 아시나요? 회장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회장은 명함을 다시 한 장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은 아이들과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냈어요. 아이들이 차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회장도 손을 흔들며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주들이야. 10년 만에. 드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전기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동안 회장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손주들을 찾으려 애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회장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도 회장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해서 회장은 곧장 서재로 갔어요. 금고를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새 쌍둥이의 출생신고서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박준서, 박준호, 박준하.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금팔찌 제작 영수증이었습니다. 10년 전 금은방에서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팔찌 3개, 각각 이름 각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영수증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들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손주임을 증명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비서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병원에 연락해. DNA 검사를 해야 해. 최대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요? 응, 자세한 건 내일 설명하겠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어요.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을 찾았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10년 동안 할아버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DNA 검사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어요. 회장은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주게. 급한 일이 생겼네.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주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 대신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꿈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가니 비서와 변호사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새 쌍둥이를 만났네. 비서의 눈이 커지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금팔찌를 차고 있었어. 내 손주 들릴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오늘 중으로 DNA 검사를 해야 해.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연락해뒀습니다. 오늘 중으로 검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구세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제 아이들에게 밥 사준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해주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뒤 서재로 들어갔어요. 금고를 열고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맨 위에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새 쌍둥이가 100일이었을 때 찍은 사진으로 작은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 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기억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로 회장은 회사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은 비서의 표정을 보고 즉시 일어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비서의 입술이 떨리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사고가.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면서 코트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어 차가 미끄러졌지만 회장은 계속 앞만 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가니 의사가 나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30살의 나이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며느리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임신 9개월의 몸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회장은 중환자실 밖에서 며느리를 기다리며 이틀을 꼬박 보냈어요. 이틀 후 며느리가 깨어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병실로 들어가 며느리 곁에 앉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둘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 진통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의사들이 급하게 며느리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회장은 수술실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 쌍둥이입니다.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로 모두 건강합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실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보니 작고 빨간 아기 셋이 나란히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어요. 회장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도 며칠 후 회복해서 아기들을 만나고는 새 쌍둥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며느리와 아기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며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한 달 후 며느리와 아기들이 퇴원해서 회장의 대저택으로 왔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하고 유모도 고용했어요. 회장은 매일 아기들 방에 들어가 작은 손과 작은 발을 바라보며 너무나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준서, 준호, 준하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금은방을 찾아가 최고급 금으로 팔찌 3개를 주문했어요. 각 팔찌에 아기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지시하고 일주일 후 완성된 팔찌들을 받았습니다. 반짝이는 금팔찌에 아기들의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며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기들이 100일이 되던 날 회장은 손수 팔찌를 채워주며 작은 손목에 금팔찌가 끼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은 아기들을 하나씩 안아보며 작게 속삭이듯 아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자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밤마다 아기들이 울고 며느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회장은 며느리를 도우려 했지만 회사 일도 있었고 게다가 유모가 있었지만 밤에는 며느리가 직접 아기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얼굴도 야위어가는 것을 보며 회장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회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힘들어요. 친정에 가서 애들이랑 한 달만 쉬다 올게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며 아기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며느리가 너무 지쳐 보여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쉬었다 와. 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에 꼭 돌아올게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회장이 친정 주소를 물어보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친정이 좀 시골이라 곧 돌아올 건데 굳이. 걱정 마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회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들을 챙겨 집을 나섰고 회장은 현관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어 회장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고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탐정을 고용하고 며느리의 사진을 주며 찾아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돌아와 보고서를 내밀었는데
며느리가 알려준 친정 주소는 가짜였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면서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가 띵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탐정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 탐정이 며느리를 찾았지만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이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며 며느리가 재혼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는 유명한 외식업계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아기들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나 탐정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탐정은 고개를 저으며 친정 어머니가 계속 주소를 바꾸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며느리가 아기들을 버리고 재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 어떻게든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계속 주소를 바꾸며 숨었어요. 회장은 더 많은 탐정들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달 후 재혼을 했고 회장은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못한 채 신문에서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보았어요. 회장은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탐정들은 계속 수소문했지만 아기들을 찾지 못한 채 1년, 2년, 5년, 10년이 흘러갔어요. 회장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기들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계속 주소를 바꾸며 숨었어요. 회장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백화점 앞을 찾아가며 혹시나 아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지쳐가며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아기들이 울고 있는 악몽을 꾸었어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었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는 것만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탐정이 소식을 가져와 며느리의 최근 동양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재혼 후 새 자식 둘을 낳아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회장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일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 단지 아기들만 찾고 싶었어요. 탐정에게 아기들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탐정이 고개를 저으며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째 같은 대답만 듣고 있었어요. 회장은 기억에서 깨어나 손에 든 10년 전 사진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제 아기들을 찾았고 10년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일어서서 코트를 걸친 뒤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오늘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구세군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회장을 보고 손을 흔들자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안내해서 검사실로 들어가 회장과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아이들은 주사를 맞으며 얼굴을 찌푸렸고 준하가 울먹이자 회장이 준하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어요. 특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와 아이들과 할머니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당에서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지내니? 준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집이요. 구세군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좁아서요. 아이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넓고 방도 많아. 할머니가 놀라 회장을 바라보자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손주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손주들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전에 잃어버린 손주들이 새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금팔찌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머니가 준하의 손목을 보니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이 말했어요.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확실해질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은 거네요. 10년 만에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네, 드디어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예요? 회장이 준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단다. 할아버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회장은 아이들과 할머니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데려갔어요. 차가 저택 앞에 멈추자 아이들의 눈이 커지며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와, 집이 너무 컸어요.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회장이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과 계단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둘러보며 회장이 2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층에 방들이 있어. 거기서 지내면 돼. 집사가 아이들을 안내해서 각자 방을 배정받았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큰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아 준하가 침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무 푹신해요. 회장은 아이들이 방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아이들이 잠든 후 한 명씩 방을 찾아가 문을 조용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준하의 방에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아 준하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손목에 금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10년 전 자신이 만들어준 팔찌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하야, 할아버지란다. 준하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회장은 준하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예요. 회장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저 아이들이 제 손주들이기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며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고 결과가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회장은 수화기를 집어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손주가 확실합니다. 회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서류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회장은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며 회장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쌍둥이를 하나씩 안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준아야. 너희가 할아버지 손주들이 맞구나.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며 준서가 물었어요. 정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10년 동안 찾았단다. 드디어 찾았어. 준호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회장이 준호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준하가 회장의 목을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회장은 준하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으로 손주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렸고 10년 동안 아이들은 할아버지도 모른 채 자랐어요.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을 찾게. 어디 있는지 알아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뒤 변호사도 불렀어요.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 양육권을 신청하게.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께서 아이들을 유기했으니 회장님께 양육권이 있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 후 비서가 보고를 가져와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자 비서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사업이 최근 망한 것 같습니다. 재혼 후 새 자식 둘을 낳아 몇 년간 잘 살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현재는 빈털터리 상태였어요. 고급 주택도 경매로 넘어갔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의 재산 소식을 듣고 새 쌍둥이를 찾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자료를 읽다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최근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새 쌍둥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이 차갑게 식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왜 이제 와서 아이들을 찾는지 뻔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변호사에게 차갑게 지시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은 안도했지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나가 문을 열고 돌아와 황급히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며느리께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로 많이 변해 있었고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회장을 보고 고개를 숙이자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데려가야죠.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물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말문이 막히자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하셨죠.
세 자식들만 키우셨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어요. 어떻게? 회장이 일어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가 키웁니다. 당신은 아이들 어머니 자격이 없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회장이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으로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함께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회장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서두르게.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할 거야.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 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지킬 것이며 며느리로부터도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가려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양육권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며느리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보낸 답변서로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아이들을 직접 키울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서, 준호, 준아 세 쌍둥이가 함께 공을 차며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법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회장과 세 쌍둥이가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준하가 밥을 먹다가 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준서와 준호도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아이들을 버렸다는 것을,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혼한 남편 강도훈이 함께였습니다. 집사가 회장에게 보고하자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며느리와 강도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도훈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한때는 잘 나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강도훈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어요. 회장은 그의 손을 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오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강도훈이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법적 권리를 운운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10년 동안 아이들을 버려둔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재혼하고 새 자식 낳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히자 강도훈이 끼어들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눈빛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강도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훈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려 하자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 된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강도훈은 회장을 노려보다가 함께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낡은 중고차였습니다. 정말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판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 측에 유리하다는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양육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 쌍둥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은 준하의 방에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준하의 작은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꼭 지켜주겠다고,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하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회장은 준하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준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준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자냐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우리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서가 오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준서 곁에 앉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엄마 목소리 같았다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준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여기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준서를 꽉 안았어요. 고맙다고,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회장의 품에 안겨 작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버렸잖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은 준서를 재우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느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1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찾는 것인지 아니면 회장의 재산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강도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과 며느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회장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회복해서 아이들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해서 새 자식들만 키웠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했어요. 은행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이어졌어요. 증인 진술서가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판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왜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연락을 끊었다고 주소를 계속 바꿔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며느리가 재혼 후 새 자식 둘을 낳았고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생활을 제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등록금 납부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고급 주택 구입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쌍둥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양육 포기로 보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정은 원고 박영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새 쌍둥이의 양육권은 친조 부인 박영수에게 있으며 피고인 최수진의 면접 교섭권은 당분간 제한합니다. 며느리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강도훈이 며느리를 부축하며 판사를 노려보았지만 판사는 개의치 않고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양육 의무를 포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판결이 끝나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회장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회장이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강도훈이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강도훈이 회장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이 강도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서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단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회장을 안았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새 쌍둥이를 꽉 안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손주들을 이제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구세군 할머니도 초대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회장, 새 쌍둥이, 할머니가 앉아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자신이 한 일은 별것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재단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아이들을 앉히고 회장도 그 앞에 앉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라고 설명했어요.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할아버지 없는 아이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이 재단을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자기들이냐고 물었어요.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하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준하를 안았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처럼 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유언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전 재산 1,000억 중 800억은 새 쌍둥이에게 200억은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새 쌍둥이 손주를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200억 규모의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새 쌍둥이가 서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 손주들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새 쌍둥이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제 손주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서, 준호, 준하가 회장 곁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회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 어머니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회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평온하게 돌아왔어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유명해진 거냐고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그럴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라고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방으로 올라간 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들을 잃고 손주들마저 잃었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주들을 되찾았고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아들의 사진을 꺼냈어요. 30살의 젊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민준아, 내 아이들 잘 찾았어.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세워놓았어요. 이제 매일 아들의 사진을 보며 손주들을 키울 것입니다.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라는 것이었어요. 5년 후, 회장은 73세가 되었습니다. 준서, 준호, 준하는 15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재단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재단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쉼터를 제공하며 입양을 연결해 주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쉼터 개관식이었습니다. 차가 쉼터 앞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과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쉼터를 열게 되어 기쁘다고 5년 전 손주들을 찾은 기쁨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새 쌍둥이를 무대로 불렀어요. 준서, 준호, 준하가 올라와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소개했어요. 자신의 손주들이며 이제는 재단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저희도 5년 전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저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회장과 아이들은
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방들과 공부방,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 방에서 3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였어요.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로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5년 전 백화점 앞에서 만났던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민수라고 대답했어요. 둘째가 민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여자아이가 작게 민지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새 쌍둥이 남매로 손주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가 아이들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기들도 비슷했다고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힘들었다고 위로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으니 괜찮을 거라고 밝게 말했습니다. 준하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거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새 쌍둥이 남매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도 돌봐주겠다고 손주들처럼 사랑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라고 손주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회장과 손주들은 쉼터를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도와줄 거냐고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자기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하가 덧붙였어요. 자기도 돕고 싶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민준아, 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착한 아이들이야. 내가 봐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바로 이맘때 손주들을 만났었어요. 백화점 앞에서 구세군 종을 흔들며 서 있던 새 쌍둥이를 만났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나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직접 장식한 트리로 반짝이는 전구와 예쁜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서, 준호, 준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가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준하가 회장의 팔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단다. 준서와 준호도 회장을 안았어요. 회장은 새 쌍둥이를 꽉 안으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찾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들을 찾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재단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맙다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고, 아이들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앉아 준서가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종소리와 함께 왔던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음 온 날 가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회장님과 새 쌍둥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기를 바랍니다. 준서, 준호, 준아 새 쌍둥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마음 온 날은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